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이 꽃샘 추위가 지나고 어느덧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근데 혼자 안 오고 미세먼지랑 같이 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프레스룸 보시면서 실내에 계시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야권 단일화 제안을 두고 지금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이 단일화 방식을 두고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 야권 단일화를 둘러싼 이야기 잠시 후 짚어드립니다. 여권에선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한 공세를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윤 후보의 이 발언이 실제 지지율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잠시 후 짚어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모든 정치 세력과 함께하는 국민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 법무장관 수사 지휘권 폐지 등을 포함한 법 개혁 공약을 발표했는데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볼게요.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산 잘 챙겨 나오셨나요? 오늘은 종일 날이 꾸물꾸물하면서 맑은 하늘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전국에 눈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현재 서울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 않지만 내실을 전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퇴근길 무렵에는 이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눈 소식 살펴보면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1cm 미만, 고도가 높은 강원 지역에는 최대 7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중부 산간으로는 대설 예비특보까지 발효되어 있으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낮은 남부지방은 주로 비로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중부, 남부에 5mm 미만, 강원 영서 지역에는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이번 눈이 오고 나면 전국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다행히 대기질은 나아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7도로 출발하면서 평년보다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낮에도 영상권으로 올라서지 못하면서 종일 춥겠고요. 모레 아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더 춥겠습니다. 내일 춘천이 영하 8도, 청주와 전주가 영하 3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게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는데요. 대전이 1도, 광주는 영하 3도, 영하 1도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찬바람이 몰아치는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오늘 퇴근길은 눈이나 비와 함께하겠고 밤이 깊어갈수록 기온까지 뚝뚝 떨어질 테니까요. 오늘만큼은 이른 귀가가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큐시트 회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김현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아이템, 단일화 성공한 안철수, 발 걸친 윤석열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어제 전격적인 단일화를 제안을 하면서요. 어제 네. 승부수를 띄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권의 압도적인 이 선거 승리가 필요한데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 단일화의 공을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이제 약간 넘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어제 상황부터 조금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요. 안철수 후보 어제 후보 등록을 하러 이제 간 상황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단일화 제안을 한 모습이었고요. 네. 안철수 후보가 이 제안을 하기 전에 뭐 약간의 해프닝이 있기도 했는데 먼저 일단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 모습부터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누가 후보가 되든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양당이 합의했던 기존 방식을 존중하면 윤 후보님 말씀대로 짧은 시간 안에 매듭 지을 수 있습니다. 제 제안에 대한 윤 후보님의 진정성 있는 화답을 기대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 이 정권 교체와 더불어서요. 이를 넘어서서 이제 국민 통합까지 이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야권 단일화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방식에 대해서도요.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본인이 직접 이제 거쳤던 방식을 거론했는데 네.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 영성 방식이 이미 해봤던 이 단일화 방식이 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 어떤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까지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전격적인 단일화 제안을 어제 윤석열 후보에게 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한 직전 날 이 저녁에 이 안철수 후보의 이 아내 배우자죠. 김미경 교수는 나는 이 우리 남편이 좀 완주를 했으면 좋겠다. 이 세운 뜻을 좀 꺾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약간 정체가 되면서 네. 이 대선 레이스 완주가 좀 가능할 것이냐 약간 회의적인 분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미경 그 안철수 후보의 배우자 김미경 씨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계속 완주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남편이 완주를 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일각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뭐 이런 방식보다는 끝까지 이제 대선에서 완주를 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이 해프닝이 약간 있었는데요. 네. 안철수 후보가 이 단일화 제안을 하기 전에 아내 김미경 씨의 코로나 확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단일화 기자회견을 9시에 예정을 해놨었는데 네. 이 아내의 코로나 확진 소식에 기자회견을 2시간 정도 미추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단일화 제안을 하기에 앞서서 이 코로나 확진 소식을 직접 전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이때 안철수 후보 약간 울먹이는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모습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김미경 교수가 오늘 아침에 코로나19 확진 판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앞에까지 갔다가 불가피하게 저는 검사를 받기 위해서 일정 취소하고 등록도 되리로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 선거운동을 돕고 의료 봉사를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는데 남편으로서 너무 미안한 마음입니다. 지금은 그저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서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평소에 저희가 뭐 많이 봐왔지만은 안철수 후보 어떤 감정적인 모습보다는 좀 이성적인 모습을 좀 주로 맞아요. 보이는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부인의 확진 소식에 자신의 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뭐 상황이었고요.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도 이 김미경 교수의 확진 소식을 듣고 안철수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이제 배우자의 이제 쾌유를 빌고 위로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안철수 후보의 뭐 이 깜짝 단일화 제안 정말 이 대선 판이 뭐 출렁일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안철수 후보랑 이 윤석열 후보의 이 단일화 논의 이 가장 귀를 쫑긋할 것 같은 사람 이재명 후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네, 일단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이 단일화 이슈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좀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단일화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별도의 입장문이나 뭐 규탄, 뭐 서명 같은 거는 내지 않기로 하고 지금 언급을 좀 자제하는 모습이고요.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 일정 중에 이 단일화 제안 소식을 들었는데 기자들이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약간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모습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이고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과제입니다. 국민을 중심에 놓고 미래로 나아갈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 기자들이 이 단일화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네. 여기에 대한 즉답은 피하고 약간 뭐 민생이 지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사실은 이제 실망한 기색이 조금 역력한 그런 모습이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공개적이진 않았지만 이재명 후보도 뭐 공동내각 통합정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를 어느 정도 좀 계산을 했다 이런 상황 분석이 있었는데
실제 이제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 민주당 쪽에서 안철수 후보 쪽에 단일화에 대한 어떤 내용을 좀 전달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의 어떤 러브콜을 좀 고사를 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뭐 실망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면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네. 강한 어조로 이 단일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상정 후보 SNS 통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실망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 내놨고요. 안철수 후보가 항상 이야기했던 게 어떤 구체제와 이제 이별을 하고 네. 기득권과 이제 해체를 시키겠다. 뭐 여의도 정치를 좀 바꾸겠다 이야기를 항상 해왔었는데 네. 이번 단일화가 과연 이 기득권 정치와 멀어지는 거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요. 우리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 끝까지 양당 정치에 맞서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선명한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동시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사실 뭐 대선 후보 본인들은 뭐 저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이 국민의힘 안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굉장히 공개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반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 대표인데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해요? 네, 일단 국민의힘 쪽 분위기 좀 전해드리려고 하면은요. 이준석 대표는 사실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조금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그랬죠. 고수를 해왔습니다. 어제는 안 후보의 이제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본인 SNS에 어떤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 SNS에 부처님 손바닥에 이렇게 손오공이 앉아 있는 네. 이 사진을 하나를 게시를 했고요. 보고 계신 저 저거군요. 사진과 함께 짧은 글귀를 올렸는데 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가 아니라 역시나 했더니 역시나더라 이렇게 짧은 문구를 함께 올렸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가 대선 완주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단일화 할 것이다 이런 본인의 분석을 계속 내놨거든요. 네. 어제 이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본인의 이제 예측이 맞았다는 이런 좀 해석을 저 사진 글과 함께 이제 올린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이 단일화 방식을 두고 굉장히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준석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의 어떤 비판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안철수 대표께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하신 말씀을 제가 보니까 본인은 단일화할 생각이 없는데 하도 주변에서 단일화 얘기가 많이 나오니 내가 선제적으로 제안해본다라는 참 상식선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본인의 행보의 전환을 합리화했는데 저는 그런 이유를 가진 단일화라고 한다면은 저는 진정성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저희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그 지지율 격차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뭐 대여섯 배씩 차이 나는 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어떤 다른 룰에 의한 단일화를 꿈꾼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상황에서 너무 아전인수적으로 이걸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요. 네, 이준석 대표 뭐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좀 다른 걸 꿈꾸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윤영걸 대표님, 예.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저 말 말고 이제 자신의 SNS에 이 부처님 손바닥 위에 있는 손오공 사진을 지금 올린 상황입니다. 글쎄요, 이 안철수 후보 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단일화를 할 생각이 있어도 저 사진 보면은 어휴, 안 하고 말지 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안철수 후보의 속마음 뭘까요? 이 정말 완주를 위한 이 꼬리표, 단일화 꼬리표를 떼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좀 단일화를 할 생각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뭘까요? 저는 뭐 단일화 할 생각이 있느냐 아니면 완주를 위해서 저 꼬리표 떼기냐 둘 네. 중에 하나인데 두 중에 어정쩡한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어정쩡한 어정쩡한 선택. 네. 어제 기자회견하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완주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해도 집요하게 단일화 꼬리표를 붙이려고 해서 차라리 선제적으로 국민의 판단과 평가에 맡기고 제 길을 굳건히 가겠다. 네, 네. 그러니까 나는 완주하고 싶은데 자꾸 주위에서 단일화 얘기를 하니 말미를 국민의힘한테 며칠을 주고 안 되면 단독 독자 출마를 고수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이 얘기가 자체가 저는 안철수 후보에 따라다니는 그 낙인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동안에 서울시장이라든지 대통령 후보라든지 여러 번 또 중도 하차하고 포기하고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저 얘기를 하는 순간 단일화 협상 얘기를 하는 순간 단일화가 더 어려워지는
그 단일화가 더 어려워지고 독자 출마도 더 자꾸 주가가 좀 내려가는 네. 좀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독자 출마해서 승리할 가능성이 떨어지고 자칫 야권 분열의 책임을 뒤집어 쓸 것 같아서 저는 어제 기자회견을 했다고 보는데 저 어정쩡한 선택이 네. 오히려 본인의 그 완주할 것이라는 그 국민의 믿음 이거를 좀 굉장히 떨어뜨릴 거 아니냐. 앞으로도 계속 출마 끝까지 할 거냐. 계속 꼬리뼈가 따로 붙어가지고 네. 저는 지지율 면에서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안철수 후보라면은 존 내시 교수가 균형 이론 얘기했거든요. 균형 이론. 1등을 못 할 거면은 네. 차선책으로 실리를 챙기는 게 균형 이론이거든요. 영화 왜 뷰티풀 마인드에 나오는 거예요. 가장 1등이 안 되면 차선책으로서 그 당권이라든지 지방선거, 보궐선거 또 여러 가지 또 차기 총리라든지 여러 가지 선택지를 좀 고려했으면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텐데 네. 단일화도 아니고 또 끝까지 출마 고수도 아닌 어정쩡한 선택을 해서 자기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진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안철수 후보의 속마음에 대해서 완주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단일화도 아니고 좀 어정쩡한 선택을 했다. 이 오히려 입지가 좀 좁아질 것 같다라는 굉장히 좀 이 비판적인 시각을 밝혀주셨는데 김현 기자. 일단 어쨌거나 안철수 후보 뭐 공은 던졌습니다. 이 단일화를 합시다라고 제안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한 이 말한 방식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했던 그 여론조사 방식으로 합시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 방식이 뭔지 좀 자세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때 당시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이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를 이루면서 이 맞섰던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였던 이 질문이 있습니다. 당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누가 단일 후보로 적합하냐 이 적합도를 묻는데 이제 자신의 이 여론조사 질문을 좀 원했고요.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당 후보와 우리가 맞섰을 때 누가 더 경쟁력이 있냐 이 경쟁력을 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합의가 됐냐면은 네. 각각 이 두 가지 질문을 각각 묻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고 이 결과 오세훈 지금 현 시장이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됐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은요. 이때 우리가 이 서울시장 때 이 방식을 써서 당시에 여당 후보를 이겼기 때문에 이 방식이 약간 이제 뭐 어떤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단일화 이 협상에 있어서 다른 방식을 채용하기보다 우리가 이미 한번 써본 적이 있는 이 네. 서울시장 방식을 이번 대선 단일화에도 적용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 적합도 경쟁력을 다 물어봐서 이 두 개를 합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역선택 조항은 넣지 않는 게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있었던 단일화 여론조사였었습니다. 은영미 위원님, 네. 이 방식으로 한다면 현재 상황에서 지금 정말 여론조사가 많이들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로 봤을 때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 둘 중에 누가 더 유리한 걸까요? 당연히 안철수 후보가 유리한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단일화 관련 여론조사를 네. 많이 해왔어요. 그것을 보면 되는데 아. 이제 적합도 조사와 경쟁력 조사를 같이 조사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제 평균을 내자, 합하자 네. 한마디로 이런 건데 근데 적합도 조사는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까지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은 현재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약간 두 사람이 엇비슷하게 나와요. 또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더 높게 나오는 것도 있고 윤석열 후보가 더 높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네.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면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이 적합도 조사에서 네. 월등하게 한 2배가량 높게, 2배 이상 높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4.7 재보궐선거에서 했던 적합도 조사는 전 국민 대상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네. 지금 적합도 조사로 하면은 안철수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누가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네. 과거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적합도 조사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는 좀 높게 나온 게 과거에는 많았으니까 그런 걸 보면 딱히 누가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럼 경쟁력 조사는 어떠냐 봤더니 과거에 한 여론조사입니다. 경쟁력 조사에는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와 대결했을 때 누가 더 높게 누가 지지율이 나오느냐 이런 거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그 지지율 격차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보다 더 높게 나와요. 한마디로 안철수 후보가 더 높게 나온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한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한테 유리한 거예요.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한 여론조사 방식이. 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걸 하자는 거고 이게 불리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뭐 시간도 시간이지만 여론조사는 하지 말고 담판을 하자. 하나로 정치적 합의를 하자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그때와 지금 상황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막판에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단순 여론조사, 네, 네. 여론조사 지지율이 뭐 크게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여론조사는 한 3-4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때 4.7 재보궐선거 당시에 여론조사 방식을 똑같이 적용하자 하는 게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을 앞으로 단일화 만약에 이제 추진한다면 논의가 진행된다면 룰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성사 여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은영미 위원께서 지금 조근조근하게 좀 잘 이 설명을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방식은 안철수 후보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이 안철수 후보의 제안 저희가 좀 자근자근 좀 씹어서 좀 꼼꼼하게 살펴봤죠. 그럼 이 제안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분들 오래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받는데 안 받는데 궁금하셨을 텐데 김현 기자. 받는데요? 안 받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 일단 어제 안철수 후보의 제안을 이제 듣고요. 네. 우선 이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식을 두고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어떤 좀 여운을 남기기도 했었거든요. 우선은 윤석열 후보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그 대의 차원에서 이런 그 제안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또 여론조사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건지? 자세한 답변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10분이면 가능하다고 이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후보끼리 담판을 짓는 방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 협상단을 뭐 제가 말씀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 쪽과도 말씀이 후보께서 하신 걸까요? 전 뭐 그 문제를 얘기한 적은 없고. 네, 어제 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을 두고 굉장히 긴박하게 하루가 좀 흘러갔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오전 11시 30분쯤에 이 단일화를 전격 제안을 했는데 네. 곧바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답을 내놨습니다. 이양수 수석 대변인 통해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움을 표하는 데 그쳤지만 국민의힘 선대위 차원에서는 사실상 좀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고요. 안철수 후보의 이 국민 경선 방식이 오히려 좀 제대로 된 선거에 좀 악용이 될 수 있다면서 사실상 안철수 후보의 좀 통 큰 결단을 우리가 좀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밝혔고요. 네. 윤석열 후보도 거듭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질문을 받았지만 이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서요. 이 아쉽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면서 지금 안철수 후보의 제안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어제는 이렇게 상황이 정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 어제 저도 이 회사에 좀 출근을 해서 이 시간에 좀 회사에 있었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9시 반에 이 선관위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었다가 이 아내의 확진으로 인해서 이 오전 11시 반에 이 급하게 유튜브로 이 기자회견을 좀 대체한다라고 해서 좀 기다렸었는데 이 안 후보의 이 단일화 제안 한 11시 50분, 한 12시 사이쯤에 이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불과 1시간이 채 안 돼서 이 국민의힘의 이양수 이 선대위 대변인이 사실상 또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생각을 한 게 아니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일 텐데 이렇게나 빨리 거절 의사를 밝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렇게 좀 굉장히 빨리 서로의 답이 오갈 수 네. 있었던 배경에는 지금 어제는 사실 저희가 본 것은 안철수 후보의 제안이 처음이었지만은 어제 사실 이 양 캠프 측이 어제 그제죠. 그제부터 단일화를 두고 서로 어떤 의견 조율을 자주 가졌다는 지금 후문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맨 처음에 이 단일화 먼저 제안을 국민의당 이제 본인들의 실무진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단일화 꼬리표를 두고 계속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단일화에 대해서 제대로 매듭을 짚고 가자. 이런 뜻을 국민의당 본인의 어떤 실무자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실무자들이 이 내용을 국민의힘 선대위에
전달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선대위 내부에서는 이미 이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이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 네. 이렇게 의견이 조율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반려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 내용을 뭐 사실상 반려를 이제 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제 전격적으로 단일화 제안을 한 거거든요. 사실상 이런 물밑 접촉이 활발히 있었기 때문에 네. 어제같이 그런 좀 어떤 긴박한 상황, 뭐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답이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물밑 접촉이 사실 그 전날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이 공개적으로 이 제안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김현 기자, 이 현재로서 단일화 논의 소강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긴박했던 어제의 상황과는 달리 오늘은 굉장히 조용한 모습입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어제 좀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받아들이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네. 내가 더 이상 제안할 수 있는 건 없다. 이 제안은 여기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단일화에 대해서 더 이상 제안 없다고 맞받아 쳤는데 네. 국민의힘은 그대로 우리는 그렇다면 수용하기 힘들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단일화에 대한 자체는 이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네. 앞서 말씀드린 이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는 네.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국민의당은 윤석열 후보 측이 안철수 후보에게 너무 통 큰 결단만 요구하고 있다. 양보만 지금 강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아예 대화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양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네. 어제 긴박했던 어떤 상황과는 달리 오늘은 이 단일화 논의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보면은 일단 안철수 후보가 쏘아올린 이 단일화 논의의 공, 일단 이 정도 선에 좀 일단락이 되는 건가 하는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 상황, 안 후보가 제안하고 이 윤 후보가 사실상 거절을 한 지금 상황에서 안 후보와 윤 후보 이 두 사람 얻는 것과 잃는 것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윤석열 후보가 뜻밖의 과실을 얻었다고 그러면 뭐냐면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도 연대한다는 단일화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있었죠. 근데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윤석열 후보하고 그 경선을 해서 안 되면은 내기를 굳건히 간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쪽하고 선을 완전히 그은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과의 그 단일화는 안철수 후보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뜻밖의 저는 과실이라면 과실이라고 할 수 있겠다. 네. 다만 이제 1997년 DJP 연합대나 2002년 노무현 정몽준 연합대에 보면은 네. 이회창 후보가 1등 하다가 다른 데 연대에서 갑자기 주저앉아서 실패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단일화가 그만큼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오만한 이미지 뭐 이런 거 단일화를 아주 외면했다. 뭐 이런 이미지만 주지 않는다면은 별로 손해볼 건 없는 장사다. 국민 경선을 한다면은 얻을 이익은 정기 예금 정도 이익인데 네. 리스크는 벤처기업 투자하는 리스크가 있는데 저는 그거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는 지금 그 카드를 던져버렸어요. 패를 보여줬어요. 저는 이 패를 던지려면은 지난달에 지지율이 한 15% 안팎을 할 때 상한가 때 던졌어야 되는데 네. 지금 7%까지 내려왔는데 절반 반토막 나서 던졌거든요. 아니 집 파는 것도 작년에는 좀 팔렸는데 요즘 집 팔려면 팔립니까? 안 팔리잖아요. 네. 너무 집값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타이밍도 좀 잘못됐고 또 거래를 하고 대화를 하고 논의를 하고 협상을 한다면은 네. 이재명 쪽을 끝까지 갖고서 윤석열 양쪽에 놓고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쪽을 완전히 닫고 윤석열 후보 쪽만 협상을 하니까 당연히 국민 경선 받겠어요. 저는 앞으로 안철수 후보한테는 계속 단일화 할 거냐, 언제 포기할 거냐 이런 꼬리표가 선거 때까지 따라다녀서 굉장히 지지율에 손해를 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윤영걸 대표께서는 뭐 윤석열 후보는 뭐 일부 얻은 게 있지만 이 안철수 후보는 글쎄 제안 괜히 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하시면서 이 윤 대표님이 해주시는 이 비유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 이 안철수 후보 일단 여론조사 단일화가 내 유일한 제안이다라고 굉장히 딱 선을 그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공을 던져놓은 안철수 후보, 오늘은 어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일정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안 후보 오늘 TK를 먼저 찾았습니다. 이 단일화의 공은 던졌지만은 일단 국민의힘의 답변을 좀 기다려 보겠다. 본인은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전 일정을 보면요. 일단은 포항 제철에 들렸다가 이 공군 성주포대 방문 일정을 마쳤고요. 네. 이 오후 2시부터 대구 서문시장을 돌면서 민심을 돌봤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유세 현장에 나온 것으로 현재 캠프 사진을 보면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네. 잠시 뒤인 오후 4시부터 대구 지역 언론과 만나서 기자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저 화면이 서문시장에 아마 오늘 오후 2시쯤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오늘 오후 2시쯤에 이 대구 서문시장에 간 이 안철수 후보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이 주변에 뭐 사진 찍자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인파가 굉장히 좀 많이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은영미 위원님, 사실 뭐 대구도 그렇고요. 그 앞에 뭐 포항도 그렇고 TK는 이 보수의 텃밭이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야권 단일화 공 던지고 지금 보수 텃밭 TK로 갔다는 건 정면 돌파하겠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어제 등록했고 오늘 이제 등록한 이후 첫 일정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보수의 심장 대구로 간 거잖아요. TK로. TK로 갔는데 그 얘기는 이제 굳이 뭐 이제 가장 뭐 야권 단일화를 제안을 했으니까 당연히 야권의 중심부로 가야 되겠죠. 그런 의미가 있고 일단은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든 하여튼 단일화를 염두에 둔 행보라고도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별로 이제 10% 안팎 나오는데 지금 한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지지율이 잘 안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정권 교체 지지층에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 조사를 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두세 배 이상 높게 나올 정도로 안철수 후보한테 그쪽에서는 점수를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야권 후보로 어쨌든 야권 단일화를 추진하는 후보로서 볼 때 당연히 보수에 가서 저한테 표를 달라 이렇게 표심을 호소를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단 시작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서 한 2, 3일 안철수 후보 측에서 한 2, 3일 안에 윤석열 후보 측에 할지 말지 대답을 달라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직 뭐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겉으로는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에 선을 그었지만 여론조사 방식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했지만 그 역조항 방지 조항을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안철수 후보 주장만 또 이렇게 내세우기에는 또 설득력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룰도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니라고는 얘기했지만 이럴 때는 실무진이 만나는 건 소용이 없고 이번 주 내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만나서 룰을 협상하든 아니면 만나서 원래 룰 협상하자고 만났지만 룰은 좀 그러니 그냥 정치적으로 합시다. 이렇게 서로 의기투합해서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중요한데 빈손으로 회동이 되지 않으려면 실무적으로 양측에서 모두 검토를 다 해서 가져가야 돼요.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 어떤 거는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거는 못 받는지 이것도 검토를 해가야 되고 만약에 여론조사 방식을 폐기하고 뭐 예를 들면 정치적 합의를 할 경우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한테 뭘 줄 수 있는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갖고 가야지 그냥 요거 조금만 갖고 가서 일단 만나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좀 만난다면 가능성이 좀 더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은영미 의원께서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어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 때문에 이 사실 어제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 묻힌 그런 상황이에요. 이수아 기자. 이 대선 후보 등록한 사람들 누구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상황은요. 11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주요 후보들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 또 안 후보의 경우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대리인들을 통해서 후보 등록을 마치는 모습이었는데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등록 모습까지 보고 오실게요. 만 18세 생애 첫 유권자로서 이재명 후보의 청년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위기를 또 극복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대한민국에는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가 무너졌습니다. 공정한 나라, 또 국민들이 마음 놓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드는 대장정에 섰습니다.
불기차, 불평등을 대표하고 기후위기를 대표하고 차별을 대표하는 우리 청년 노동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염원을 담아 심성전 후보 대신에 후보 등록을 하러 왔습니다. 빨리 나와도 오후 되겠죠. 그럼 바로 기자회견 하시고 시간을 이제 조정해서 최대한 부산 일정, 또 영남 일정 계속해서 소화하실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후보들 등록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네, 사실 뭐 후보 등록하는 거야 뭐 대선에 뛰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이긴 한데 이 대선 후보 등록을 하려면 꼭 해야 되는 게 재산 신고입니다. 이수아 기자, 이 후보들 재산 얼마나 됩니까? 네, 우선 허경영 후보가 좀 남다르게 주목을 받고 네. 있습니다. 이 재산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인데요. 1년 전에 비해서 지난해 3월에 서울시 보궐시장 나갈 때 재산 신고를 한 걸 보면 72억 6천만 원 정도를 신고했는데 네. 1년, 그러니까 11개월 만에 이 신고한 재산이 264억으로 늘었습니다. 3배 이상 191억 원가량이 증가한 셈이죠. 1년도 안 됐는데 저렇게 많이 늘 수가 있나요? 그래서 허 후보 측이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 아닌 해명을 내놓기도 네. 했는데요. 이 지지자들에게 축복을 해주면은 거기에 100만 원 이상 한 번에 그렇게 받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주면서 이렇게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 비유를 한 게 미국에서는 워린 버핏과 점심을 먹으려면은 네. 수십억을 내기도 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들의 재산 신고 내역도 좀 말씀드리면요. 이재명 후보는 32억, 네. 그리고 윤 후보는 77억, 안 후보는 1,979억, 그리고 심상정 후보 14억을 신고하면서 안 후보가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대부분은 이 안랩 상장 주식 186만 주의 가액이 차지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네. 뭐 안철수 후보 뭐 거의 뭐 2천억 가까이 자산이 되긴 합니다만 뭐 허경영 후보가 몇 년 지나면 안철수 후보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아이템. 이수아 기자가 또 준비를 했네요. 네, 제가 연이어 하게 됐는데 이번 아이템 제목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국민통합정부 대 국민의 사법입니다. 이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오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각각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그 내용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후보 오늘 오전 명동에서 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함께 국민통합 정부를 이루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선거 과정과 무관하게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연합해서 국민대각으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 국민통합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습니다.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전면 개헌이 아닌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과감하게 수용할 것입니다. 네,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다. 그리고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해서 이 4년 중임제로 대통령을 바꿀 건데 필요하다면은 임기 단축, 자신의 임기 단축도 수용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차피 개헌 당시에 대통령은 이 개헌법에 따라서 뭐 다시 출마는 불가능하잖아요. 네. 이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 이 국민 이 단어에 좀 함축이 돼 있는 건지 이재명 후보 말고 윤석열 후보도 이 국민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수아 기자, 네. 이 적폐청산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후보 이 국민 사법을 내걸었습니다. 네, 법 집행 공약 발표했는데요. 이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또 검경도 고위공직자 수사에 나서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것도 영상으로 확인하실게요.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에게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수처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검찰, 경찰의 수사 내사 중인 사건을 통보받거나 이첩받아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을 폐지하겠습니다. 공수처도 검, 경과 동등하게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수사하도록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퇴시키겠습니다. 만일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수사 지휘권 폐지뿐만 아니라 현재는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그 네. 부분을 이 법무장관이 아닌 검찰청 총장에게 편성권을 주면서 예산 편성권을 주면서 직접 받아오도록 하겠다. 이 독자적인 예산 편성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었고요. 또 공수처에 대해서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독점 수사권을 보장하는 이 독소 조항을 없애겠다. 그리고 검경도 같이 수사하겠다. 그래도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계속 이용되고 현재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폐지도 하겠다라면서 좀 더 개선된 한 발 나아간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이 사법 개혁안을 좀 보게 되면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법무부 장관의 이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라는 부분인 건데 이 윤석열 후보 이 검찰총장 재직 시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3차례나 이 수사권을 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었었죠. 그때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정확한 그 병을 그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익이듯이 검찰이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검찰의 그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 해가지고 검찰총장 뭐 겁박하시던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성, 언론의 중립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관이 직무상 지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미워합니까? 이게 식물 아니에요 지금?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네, 지금 저 모습을 보고 나니까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때 본인이 체감했었던 걸 공약으로 내세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영걸 대표님, 지금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이재명 후보는 뭐 이 국민 통합 정부를 얘기를 했고요. 이 윤석열 후보는 지금 국민의 사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참 이 적폐 수사 논란이 있는 가운데에서 또 들고 나와서도 눈에 띄는데 이 두 당의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아주 그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핵심을 딱 집어냈다고 봐요. 이재명 후보가 국민 통합 정부 얘기하는 거는 1987년 체제, 그때 헌법 개정 이후에 직선제 했잖아요. 역대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부터 그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한 분도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바뀌면은 가장 비판받는 게 그 진영 편가르기가 더 심해졌다는 거. 이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국민 통합 정부, 총리에 대한 권한 강화, 뭐 내각을 중용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뭐 그런 시대적인 요구를 감안한 거죠. 그리고 또 그 윤석열 후보가 또 저런 얘기하는 거는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추미애 전 장관하고 조국 전 장관하고 마찰이 없었으면 오늘날 야당 후보가 됐겠어요? 저는 지금 어디 변호사 개업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정도로 온 국민의 초점이 모아졌잖아요. 그리고 그때 라임 옵티머스부터 탈원전, 여러 가지 울산시장 선거, 뭐 여러 가지가 수사가 번번이 막히고 마찰이 빚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란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윤석열 후보도 사법의 정상화,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저는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다. 두 분 다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국민들의 요구를 잘 간파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윤영걸 대표님 얘기처럼 정말 내일부터 이 선거운동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죠. 이 앞두고 이 중요한 시기, 좀 전략적으로 지금 이 두 당이 맞붙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건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두 후보 다
지금 이 논란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좀 시간 순으로 좀 짚어볼까요? 이 최근 순으로 보면 일단 주말 동안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이 찍힌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일명 이 국민의힘 측에서 진행한 열정 열차 캠페인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은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선거 캠페인이 굉장히 잘 됐다. 홍보하려고 올린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윤 후보가 열차 빈 좌석에 저렇게 구두를 신은 채로 발을 올려놓은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공중 예절에 걸맞지 않다라는 비판을 마주하게 된 거죠. 이 민주당 선대위 조승래 대변인 평생에 걸쳐서 특권과 권위에 의지해온 윤 후보의 노메모와 몰상식이 이제 놀랍지도 않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소영 대변인은 옆으로 쩍벌을 못하니 앞으로 쭉뻗인가. 이 전세 열차가 윤 후보 집 안방이냐라고 비난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다리를 왜 올렸대요? 네, 윤 후보가 선대 본부를 통해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 장시간 이동으로 인해서 가벼운 다리 경련이 왔고 그래서 참모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고 잠시 다리를 올렸다.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여기 동행을 했었는데 한마디 붙였습니다. 제가 잠시 10여 분간 자리를 뜬 사이에 저와 계속 무릎을 맞대고 윤 후보가 앉아서 대화를 하느라 격렬히 왔던 것 같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다리를 올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좌석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깔끔하게 청소하고 반납했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또 김포 시민들한테 이 문매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후보가 지난 10일에 저희 MBN 스튜디오에 왔었죠. 여기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한 언급이 김포 시민들의 반발을 사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고 오실게요. 그러니까 신규 공급 주택의 공급의 30%를 보장하는데 거기에 90% 그러니까 당시 분양가의 90% 정도를 대출해 준다는 것이고요. DSR은 그러니까 규모를 뭐 수십 평짜리가 아니고 한 20평 정도면은 한 3억대 어느 지역에 2, 3억짜리가 있습니까? 20평짜리가? 김포나 이런 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포에 20억짜리가 있습니까? 제가 아니 20평짜리가 있습니까? 20평짜리가 3억입니까? 예. 자, 그러지 마시고요. DSR 문제는 장래 소득도 산입을 해주자가 저희의 계획입니다. 네, 영상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후보가 자신의 밤값 주택 공약을 설명하면서 이 최초 구입자에게는 LTV를 90%까지 좀 완화해주자 이런 내용을 설명하던 와중에 심상정 후보가 그러면은 서울 집값은 평균 집값이 12억인데 9억을 대출해주면 뭐 그럼 원리금이 3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2, 3억짜리 집이 있다는 얘기냐, 다른 집이 있냐라고 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20평대 평균 2, 3억 정도의 김포에 가능하다라고 다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포를 찝어서 얘기를 네, 했군요. 그렇게 김포를 찝어서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김포 집값이 조금 궁금하잖아요. 시세를 알아봤더니 뭐 평균 4억, 3, 4억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렇다 보니까 김포 검단 시민연대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경기지사를 지낸다면서 김포 이런 데는 2, 3억이면 집을 살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 남다른 현실 감각의 소유자다. 이 후보의 발언이 지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라면서 반응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후보 SNS에 직접 해명 글을 올렸는데요. 현재 김포 아파트 시세를 뜻한 것이 아니라 이 부동산 공약에 대한 설명 중 일부였다. 자신의 공약을 따르면 이 김포공항 인근 부지에 20만 호 주택을 공급하면 2, 3억대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씀이었다. 이 설명이 잘못 전해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야 후보들 다 논란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23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는 이런 논란에 휩싸이면 안 된다는 점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아이템이죠. 마지막 아이템은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아이템, 이재명 오늘도 적폐 수사 발언 겨냥, 지지율 영향은으로 잡아봤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 여진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재명 후보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도 관련 발언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명동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정치 보복을 선언했다라며 맹비난했고요. 또 노 전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 보복으로 떠나보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질 거라 공언하는 후보가
과거가 있다면서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여권에서는 이 발언에 대한 총공세가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이런 비판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반면에 오히려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이런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겨냥을 했는데요. 이런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문 정권이 정치 보복을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이재명 후보, 이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을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민심, 여론은 어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저희가 좀 여론조사 결과를 정리해 봤는데요. 네. 화면으로 같이 보시면 9일에 이 수사 발언이 있었고 10일에 문 대통령 사과 요구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 보시는 조사가 6일부터 11일까지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인데 네. 보시면 39.1% 대 41.6%로 초접전 양상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 결과가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이 후보는 1%포인트 오르고요. 윤 후보는 1.8%포인트 네. 내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는 하락세로 이 후보는 상승세로 반전을 이룬 것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이 일각에선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아직은 오차 범위내 접전이고 이 변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추이는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만 네. 민주당은 이 윤 후보의 발언을 기점으로 하락세였던 이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로 반전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문 지지층에서 가장 빠르게 반응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권의 결집을 더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가 윤석열 후보의 이 적폐 수사 발언 때문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추이는 조금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직접적으로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본 조사들이 있더라고요. 네. 서던 포스트 조사도 저희가 함께 준비를 해봤는데요.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이 적절했냐라는 질문에 부적절하다가 절반이 넘죠. 50.2%, 네. 적절하다가 40.6%보다 부적절하다가 더 높은 이런 43.6%가 적절하다. 네,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더 높은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조사에서는 좀 미묘하게 다른 결의 답변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이 피플 네트워크 리서치 조사를 보시면 네. 적폐 청산을 위해 한 수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잘못이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가 56.3%, 정치보복 수사 안 된다가 40.2%였습니다. 그러니까 적폐 수사 발언 자체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더 높았지만 이 수사에 대해서 정치보복 수사 안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답변보다는 오히려 원칙론으로 잘못이 있으면 수사해야 된다라는 국민의힘 입장 쪽에 조금 더 답변이 나온 다른 결의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이 여권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이 총 공세에 지금 며칠째 총 공세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뭐 지지율에 뭐 영향이 있다,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문재인 정부가 이 촛불 정부라고 얘기를 또 하잖아요. 이 앞서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비롯해서 적폐 청산을 외치면서 들어선 정부인데 이 적폐 수사를 얘기를 하니까 이 총공세에 들어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얘기가 요즘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퇴원을 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네. 퇴원 이후에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구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면의로 달성군의 한 전원주택을 매입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동네 근처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창당을 해야 한다라거나 혹은 박근혜 대통령의 귀향을 환영하는 현수막들이 내걸린 상황이고요. 지난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 동네의 지지자들과 대구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 직접 갔는데요.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퇴원하시고 또 여기서 또 나이 70 넘어가지고 여생을 보낸다 하니 아주 우리 동네에서는 영광스럽죠. 기쁜 일입니다. 가지고 아무래도 한번 가보자 왔는데 오니까 너무 대통령께서 오신다는 게 대구에 오신다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로. 이 온다가니 너무 좋으신 너무 환장하고 텔레비 보고 너무너무 많이 울으십니다 정말로. 예, 앞으로 편안한 생활을 누렸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난 살아온 것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았으면 싶습니다. 주위 환경은 아직 좀 더 정리를 해야 되겠고 자원봉사를 해서라도 여기서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어떤 이 주민분은 뭐 울면서 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주민들의 인터뷰 뒤로 보이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사택이라고 하죠. 이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이 규모가 큰 것 같은데 얼마일까요? 네, 이 저택의 매매가 25억 원입니다. 네. 이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계약금으로 매매가의 10% 2억 5천만 원 정도를 네. 우선 낸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화면에 보시는 이 건물인데 저 주택 건물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고요. 굉장히 넓은 마당이 잘 갖춰져 있고요. 네. 보시면 담장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보안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박 전 대통령이 이 건물을 별장으로 이용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예전부터 돌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야 될 뭐 벌금도 있고요, 추징금도 있고요. 그 돈이 있을까 싶은데요. 네, 박 전 대통령 일단 추징금 35억 원을 완납을 했고요. 네. 벌금 150억 원 가량이 남아 있었는데 네. 이번에 사면 복권이 됐기 때문에 이 벌금이 면제가 됐습니다.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요. 매입대금 25억 원 중에 계약금을 뺀 나머지 잔금은 오는 22일까지 치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비용을 뭐 가족 등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이 앞으로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자택의 이 소유주 지역의 중견기업 대표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와 육사 동기인 네. 김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때문에 뭐 그래서 이렇게 저택으로 이용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 설 전후로 퇴원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퇴원 시기가 미뤄진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 그러니까 22일까지 잔금을 치르기 때문에 이 전후로 이동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아직 공식적으로는 퇴원 시기도 이주 시기도 미정인 상황입니다. 만약에 대선 전후로 이주를 하게 된다면 어떤 메시지를 나올지 또 그 영향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 앞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은영미 의원님. 네. 짧게 여쭤볼게요. 이 사람들한테 이 박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저 집으로 들어가면서 퇴원하면서 메시지를 낸다면 이 파급력 얼마나 될까요? 네. 한 온 22일쯤 내려갈 거라는 예상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정치적 메시지를 대국민 메시지는 낼 텐데 과연 여기에 정치적 메시지가 포함될 거냐 말 거냐 이제 억측이 맞아요. 이제 있는데 정치적 메시지를 제가 보기에 내놓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사면 결단에 의해서 자유의 몸이 된 만큼 국민 통합 차원에서 아마 그냥 감사하다 이런 정도에서 그치고 정치적 메시지는 안 내놓을 텐데 만약에 내놓는다 하더라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모아달라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아마도 안 낼 것 같다. 낸다고 해도 원론적인 얘기 정도에 그칠 것 같다 말씀 주셨습니다.